하겠습니다. 심화학습 두 번째 날인데요. 1차 심화학습 때는 조선노동공제회에서 같이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러니까 노동 이해 대비의 다양화, 공제회 운동의 참여 대비를 위하여인데 제가 우리 학습방에 좀 써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이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 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노동계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 박사께서 좀 일찍 이 논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동계 대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4가지 유형으로 정리된 논문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주제를 정한 것은 노동공제회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 이 노동공제 운동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운동을 해나가는 데서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방향을 좀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운동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 어떠한 방식의 고민 속에서 나타난 것인가를 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노동공제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학습 주제로 좀 삼았습니다. 예. 미국의 브리렉스 유니온이라고 있어요. 1995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게 이제 사라 호로이츠 위원장이 사라 호로이츠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한 10월 정도에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불방에서도 사라 호로이츠 위원장을 한번 부를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역시도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또 다른 형태로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게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나온 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좋은 공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하신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기 와보고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이 굉장히 산뜻하고 멋지고 심지어 촬영도 하고 우리가 있는데 이걸 노동공제라는 실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연구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게 됐는데 노동연구자가 된 계기는 뭐 대학 시절에 나름 저도 조금 진보적인 하고 대중으로서 이렇게 살고 구롱단 지역 같은 데 가서 공과 봉사활동도 하고 민중교회 이런 데도 갔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에 대한 공부도 하고 나름 그랬는데 당시 도시산업선교회라든지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 노동조합을 못할 때 그런 이제 나름의 시민사회에서 그런 교도보를 만드는 실천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조금 알고 그 당시 일찍부터 그런 것 현장에 참여하셨던 선배들도 거기 계셨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노동공제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87년 노동운동의 어떤 거센 물결을 생각해보면 뭔가 우리가 진짜 사별로도 거대하게 만들고 지구정당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줄거대부터 더더욱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강하기를 다들 꿈꿨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뭔가 조금 그것과는 좀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일정한 성과도 분명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대중들과의 바닥에서부터의 그런 새로운 소통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노동운동 현장에 깊이 관여해서 실천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가까이서 농원도 하면서 살아왔는데 농구장에서 근데 약간 좀 착잡한 마음도 좀 들고요.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감히 좀 해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회를 가지고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사실은 저는 2014년에 이 연구를 했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좀 독일에서 유학하고 이제 돌아와서 노동정권에 입사한 이후에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약간 뭐랄까 이제 새로운 청년 유니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들이 막 나타나고 좀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그런 것 속에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뭔가 좀 제약이 돼 있는 실천적으로 그런 속에서 새로운 게 움직임을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훌륭한 연구진들을 같이 좀 모셨어요.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노동여대 권혜영 교수나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연구원 진숙경 박사, 그다음에 지금 부산대학교에 있는 이현근 교수 다 대충 제 또래 분들입니다. 근데 진중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정말 흥미롭게 열정적으로 세미나도 하면서 이런 공부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워커센터 같은 거 하는데 그 문헌들도 좀 많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해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terest representation이죠. labor interest representation 이런 개념들이 이미 이제부터 사회과학계에서 노동연구계에서 많이 얘기가 되어 왔었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노동운동 아닌 노사관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좀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히나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해대변의 갭이었거든요. 이해대변의 갭.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제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왔던 거 그런 걸 일찍부터 이론화해 나가고 고민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거였는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개념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국적 상황을 한번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연구 과정에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의 대변이라는 말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연구를 한 이후로 노동의 대변이라는 말이 실천계에서나 또 연구계에서도 요새 계속해서 요새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켜보면서 그래도 좀 나름 이 자체가 완성도가 높지 못했지만 좀 시의적절한 연구를 좀 하긴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좀 업데이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테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았지만 다시 업데이트를 못했던 차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 제안을 듣고 사실 그래서 약간 망설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 말고도 또 요새 활발히 연구하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오셔도 되지만 어쨌든 규형의 연입도 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나름 꿈을 열었던 연구를 한 셈이니까 그 당시 문제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표를 나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이전에 발표한 걸 좀 다시 한번 봤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식으로 틀도 만들고 개념화도 하고 더 심화시킬 여지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기존 연구단을 리뷰도 해보고 이 연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실천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 연구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저도 또 커멘트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두가 길었네요.
배경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 문제식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의 상황인지. 노동위에 대한 현실과 관련된 단편적인 지적들이지만 제 머릿속에서 최근의 상황을 연두면서 흘러가는 생각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조직률, 노동조합 조직률의 증가는 최근에 좀 확인이 되는 합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한 13%까지 얘기가 되는데, 누구는 좀 약간 거기에 허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한 10% 상태, 4%에서 노동자 조직률이 좀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좀 많이 늘어난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노동조합 중심성이라고 하는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적인 그 특성은 여전히 강하고 오히려 좀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금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노동 기업별로의 어떤 실리주의적 경향 이것도 굉장히 강하지 않나. 사실 우리가 노동조합 운동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사회 변혁이나 개혁에 사실은 주군으로서의 노동조합 운동을 사실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기업 내에서의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특히 이제 복수노조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하고 그리고 나름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노동조합의 어떤 양적인 증진을 이뤘는데 질적으로 과연 서로 연대를 강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역량의 증진이 전체 큰 파일을 키우는 쪽으로 비결됐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여전히 특히 공무직과 정규직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고 노노 갈등의 어떤 확산이 굉장히 좀 우려될 정도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큰 지도부가 크게 이거를 갈무리하면서 정리해내보지 못한 현실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게다가 자영업자 노조들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굳이 왜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취할까 싶은데 워낙 노동조합이 제도화된 노동이해 내면에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제도적 권력을 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이해대를 추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고 그런 이제 현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해는 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이해 추구 우리가 이제 광범위한 노동계급의 연대라든지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자기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노동조합을 사고하는 것 실리적으로 어떤 제도적 실리성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노동조합을 가지고 여전히 개혁과 변혁을 논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신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현실 정치에서 유연하게 관철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좀 관념적으로 빠지는 면도 있고 해서 약간 좀 비약한 것이 아닌가 또 일종의 한국 노동운동의 그들적인 정파주의라는 뜻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주제 여러 가지 단상들을 갖게 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또 이제 노동의 대변이라는 게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기도 있죠. 근데 노동 우리 최근에 정의당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겪었는데 노동자의 정치적인 대변이라는 게 사실 제도권 내에서 명시적으로 서구 노동운동이 경험해온 그런 노동당이라든지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당의 건립은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많이 응원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용도 부장에서 차라리 노동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치환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다고 보지만 그게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실종돼 버리는 거 말하는데 한국적 경로 건설의 경로를 못 설정한 거죠. 주체와 경로를 설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그냥 파편적 문제의식을 붙여버린 게 맞지 않으시고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맡던 중에 사실은 지역 단위에서 노동계 대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나름 여러 가지 서포트를 많이 하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뭐 노동권익센터라든지 비정규직의 이해대표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성과가 또 있었죠.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속에서 도움을 얻기도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제 포스트 박원순 시대고 포스트 문재인 시대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상태인데 이 속에서 일종의 노동 이해대회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었던 우리 주체들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도전적인 과제로 좀 나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단 속에서 고용 영역과 비고용 영역, 저는 이제 노동시장의 탈고용화라는 표현을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고용 관계가 점차 좀 이렇게 뭐랄까요 줄어드는 방식으로 비율이 지금 변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특수고용이 너무나 또 많아지고 플랫폼 노동 같은 거 많아지고 이제 그리고 정규직의 세계라는 게 이제는 뭐 굉장히 너무나 부럽고 특권적인 경우고 예전에 사실 우리 뭐 70년대만 해도 다들 뭐 영업적인 노동 통제를 받았지만 그래도 다들 어쨌든 정규직이었는데요. 그리고 벤텔 열성께서도 근로기준법 지켜라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규범을 다 적용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아예 법 자체가 법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현실인데 이 속에서 고용 노동자와 비고용 노동자들의 연대라는 것을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요. 해야 된다는 당연히 있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찾아낸다고 보고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이야기들이 뭐 또 디지털화가 심화되면서 워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복지학자들은 아예 고용 중심성이라는 그냥 좀 쉽게 버리시는 측면도 많이 보입니다. 고용 중심성. 그래서 저는 뭐 기본소득이라는 거가 일정하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그게 좀 뭐랄까요 완전 통치학 같이 아니면 이제는 불가피한 모두가 수용해야만 현실이고 그게 너무 강한 의미를 하시는 분들이 또 좀 나오시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갸우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두보를 어떻게 삼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보이스라고 요새 온라인상으로 이런 속에서 뭐 이제 블라인드 이런 식의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회사 욕들을 다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러면서 우리 처우가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와글와글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도 오고 가고 하는데 약간 찻잔소리 태풍 같은 느낌도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내는 어떤 뭐랄까 대자적인 그런 힘으로써 이게 사실 드러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체들도 다 조금 굉장히 실리적인 자기 추구하면서 그런 논의를 하는 수준이라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제가 약간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좀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서 노동의 대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노동제 운동이라는 그 의미도 다시 한번 찾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를 2017년에 제가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권익 포럼이라는 장에서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사실 오늘 여기 문종찬 원래 선생님 오시기로 돼 있었죠. 그 당시 문종찬 선생님 거기 참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그때 문종찬 계셨는데 한 건데 오늘 또 한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주정 못했습니다. 예? 주정 같습니다. 주정. 예.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뭐 여전히 미흡하지만 그래서 한 번쯤 다시 또 봐도 뭐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노동에 대한 핵심 주체에서 사무직 노동자 운동의 한계 사실 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양상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뭐 더 마찬가지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지난 10년 동안 실은 근본적인 변화는 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새로운 노력들이 태동하고 전개되고 있고 그게 노동 이해되는 다양화와 분화와 뭐 다변화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기업별로도 중심의 어떤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 극복하고 노동 이해되는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뭐가 있나, 그리고 궁극에는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 그 다음에 노사관계 구조의 새로운 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더 확장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연구 과정에서 이거는 뭐 애초부터 이렇게 딱 염두에 두고 갔던 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서 좀 이렇게 서로 연구자들끼리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데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이에요. 네. 노동조합이라는 형식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네. 의미가 있고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만 뭐 노동의 대변이고 나머지는 아닌 거는 아니라 그것도 원어브 대리고 그렇지 않은 방식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의 실천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합수화의 노사관계를 연구하려는 학자들은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만 보려고 해요. 네, 아주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제 판단은 그것만이 무슨 노사관계냐. 넓게 봐야 된다. 노동조합 형식이 아닌. 저는 사실 노사관계가 제대로만 작동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노동의 대면에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외국인만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런 게 형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을 이렇게 주창해오고 실천해왔던 분들 이 사실은 주도가 돼서 하는 실천이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좀 뭔가 이 새로운 조건화, 시대적 조건화에서 기존의 그런 운동성과 그런 그걸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자기 이해를 추구하면서 이런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세대적으로 좀 뒷세대일 가능성이 있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또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주체의 문제와 형식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굉장히 지금의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형식적 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계 대변이 충분치 못하다. 그렇지 노동조합만 고집한다고 된다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노동조합은 강화돼야 되고 노동조합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국민정부에서 아이런 협약도 기준하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의 활동의 제약,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하에서 눌렸던 제약들을 많이 걷어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걷어졌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서구처럼 노동조합 중에 한 20% 30% 이제 못 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있고요. 특히 또 노동조합이 아닌 주체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형식이냐, 그들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체,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의 한계, 주체들이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현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천적인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천적인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또 새로운 주체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컨대 뭐 청년 유니언 이런 데 양대는 총에 가입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건데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주체들은 이 과정에서 주체화가 되고 또 기존의 주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름 중요한 득점이 아닌가 이런 연구 과정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적으로 이렇게 질문이라고 구성을 해봤고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했어요. 기존의 노동운동 주체들이 주도를 계속해서 하되 노동조합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벌이는 실천이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말한 네 가지 유형 중에 가장 강력한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제조업이나 공공부문 위주로 했던 영역을 이제 서비스 영역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실천들이죠. 이런 실천들, 노동조합 운동의 자연스러운 확장과 연장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노동운동의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현지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 자발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가지고 노동조합이라는 특히 대부분 새로운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많이 선택하면서 별도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서 실천을 전개했죠. 사실 뭐 영어로 하면 똑같은데 노동조합, 유니온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청년 유니온, 그다음에 노년 유니온, 뭐 자영업 유니온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실천들이 또 이제 존재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이제 기존의 주체들인데 그분들이 이 기업근로조 운동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게 좀 기업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만나고 시민사회 교두보를 만들어내고 뭔가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들도 노동조합이라는 게 노동조합이건 노동조합이 아니건 간에 어쨌든 특히 취약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해돼야 되는 게 기업 밖에서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이런저런 연대, 이런저런 연합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실천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새로운 주체들이 노동조합은 아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무슨 협회일 수도 있고 이런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저런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느슨하게든지 좀 더 제도된 형태를 이렇게 조직화를 해 나가면서 자기 이해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1번과 2번이 이제 노동조합이라면 두 번째는 저는 약간 준노조라고 제가 이제 좀 표현했어요. 영어로 퍼지 유니언인데 그런 개념도 이미 사회학적 분원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지 유니언이다. 유니언과 퍼지 유니언으로 나눠지고 준노조, 노동노조로 나눠지고 각각의 경우도 이렇게 주체들에 따라서 우리는 좀 지금 대별되는 흐름들을 지금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 틀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가 이제 2013년에 됐고 현재 2022년이잖아요. 지난 8년 동안 이 네 가지 유형에 존재했던 실천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진화해 왔는지를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이후에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진단도 내려볼 수도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x2 테이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노동조합이냐 비노동조합이냐 내지는 준노동조합이냐. 이해되는 주체가 기존의 노동조합 행위자냐 아니면 새로운 주체냐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 4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4개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사례 연구들을 했어요. 그리고 사례 연구들을 하면서 이 4개에 맞추어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틀이 만들어내면서 이 틀에 해당하는 또 별도의 주체들, 사례들을 또 택해가지고 일부러 연구를 해서 이 틀을 좀 더 맞추려고 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홈플러스, 그 다음에 희망연대 노조 이런 실천들을 첫 번째 유형으로 해서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청년 유니온하고 그 다음에 대리기사 노조를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성노동운동이 이제 노동자의 아닌 방태로 시민사회와 연대를 추구했다는 실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게 이제 지역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네트워크라는 지역의 성과 협력체, 인천적인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으로는 한국 이주민 센터 이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성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무슨 자기들 그런 또 조직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IT 산업을 좀 연구하다가 저런 모임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 여성분이 그런 모임터를 해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껴야 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도 조금 휴게실도 좀 필요하고 자기들도 독자적 독서 모임도 하고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자발적이고 약간 얕은 수준이지만 그런 것이 현장에서 나름 몇천 명이 거기에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흐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형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생각해 보면 지금 서비스 업종 특히 오늘 제가 서비스 연구에 가가지고 딴 기회를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마트 노동자 정규직들 이런 분들은 뭐 일정하게 좀 조직화됐지만 거기도 뭐 파견 노동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온라인 뭐 택배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조직화를 해야 되는 조직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들 너무나 많지만 여전히 굉장히 한계가 있는 노동조합 운동으로서 단체 교섭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너무나 한계하고 여전히 다 기업별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그런 현실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오늘 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일반의 유형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지 사실 조금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유형은 이제 청년 유형부터 해가지고 이런 실천들은 여기도 이제 그 뭐랄까 일반이 아무래도 주체들이 경험도 있고 이전에 그 다음에 노하우도 있고 사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화를 하고 교섭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빨리빨리 조금 앞서 나가면서 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제도적인 제약도 있지만 노하우나 그런 사항도 좀 잘 못 잡고 그래서 청년유니언도 사실 교섭을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죠.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많이 파트너로 인정해주면서 좀 했지만 지금 요새 최근에 비대위 만들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틀어박혀서 나갈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탈출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기계산 노조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런 실천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우리가 이해되는 사학시대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새로운 조직화도 하고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도 있지 않나. 물론 뭐 당연히 응원하고 주체들이 이런 고군분투를 하면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다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이냐 라고 좀 문제를 던져보면서 좀 비판적 성찰을 할 필요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유형들 사실 유형 3번 같은 저는 이제 우리 노동공제 지금 풀방 같은 거 제가 사실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 느낌은 유형 3에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3과 4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노동조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공제 같은 게 사실은 보다 원초적인 노동자들의 어쨌든 간에 그런 커뮤니티성이라든지 연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시도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기업에 국한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노동봉 하셨던 분들이 저는 뭐 상당히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새로운 주체도 다시 결합되어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 차원에서 근데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는 항상 보다 이제 노동조합 주체가 의식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실천이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보다 더 선발에 가까운 거고 여하튼 뭐 그런 지금 실천인데 이 실천이 벌어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의 다른 실천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한번 진단을 해보고 살펴보면서 이 운동을 자리매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좀 성찰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실 유형별로 일정하게 진단이 가능해요. 그 당시 근데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각각의 것들의 특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그 특성들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한 걸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었던 홈플러스하고 노조하고 희망연대로도 이런 사례들이 어쨌든 안정권이나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러면서도 이제 초기업적인 복수 사용자 교섭 구조의 확립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실천들이었고 또 홈플러스 노조는 패턴 교섭을 통해 부분적으로 복수노조 사업의 파급 효과를 전파했고 희망연대 노조는 뭔가 공동 교섭 구조 같은 걸 만들면서 원칙을 압박하는 전술을 전개했고 그렇지만 이제 초기업적인 교섭 구조를 만드는 데는 여전히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유통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뿐 아니라 사실 이마트는 뭐 지금 복선정화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뭐 진성 교섭은 또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희망대 노조 같은 경우는 원청의 사회교섭 체계 또 초기업단위 교섭 체제를 공식화하고 제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전히 힘이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 원청의 사회발생 문제는 이번에 올해도 이제 CJ에 대한 파업에서도 나타났지만 그런 이슈들은 여전히 계속 맴돌듯이 현재 이 영역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지만 뚜렷한 탈출구를 내지는 못한 사실은 뭐 중노위에서 일정하게 조금 진보적인 결론이 나오기도 있고 하지만 정치적 환경이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저는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 이 실천 같은 경우도 초기업단위 조직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초기업적이면서 지역사회 운동적 접근이 요구된다. 당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정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첫 번째 운동이 여전히 굉장히 효과적으로 빨리 조직화도 해나가고 교섭도 하지만 그렇다고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개혁별 노조적인 특성 속에서 그게 계속 반복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에서 진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 청년 유니언이라든지 대리기사로도 이런 데들은 사실은 뭐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면도 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당사자 주도의 노동조입니다. 사실 이제 준노조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사실은 좀 간접적으로 노동계 대결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당사자 주도고 그 다음에 지금의 현실에는 자기들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는 극적한 성장을 하지 못해도 뭔가 뿌리를 가지는 시기 아니냐 이렇게 좀 후한 점수를 줬었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기존의 운동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좀 진단을 했었는데 뭐 유형2의 사례들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금 진단을 좀 이게 과연 운동의 뿌리를 잘 가지고 그렇게까지 성장을 거두지 못해도 대중적인 기반을 만들어냈느냐 라는 부분에서 사실 좀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형3이 이제 준노조 중에 하나고 이제 시민사회 노동자의 주도가 돼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실천이고 그런 뭐 시민운동 단체와 노동자 간의 연대 시도이고 뭐 노동자의 재활성화 이런 표현도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영어로 뭐 이런 실천들도 꽤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했는데 이것도 그것의 이제 한국적 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형 준노조 이게 이제 계열별 노조에 국한된 한국에서의 그 교섭에 관해서 좀 더 확장시키고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이제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노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조직화를 통해서 노조로 지역에서 노동자를 만들거나 노조에 가입하거나 하는 측면에 궁극에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이런 정도 진단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당시 분석한 사례도 그렇고, 저는 지금 뭐 비정규직 한비네 이런 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형들인데 이런 실천들도 저는 일정하게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성공되는 게 있고, 그런데 뭐 오늘 아무선 씨가 우리 저기 그 뭐죠? 그 안산의 좋은 이유 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실천도 나름 또 그걸 성공적으로 내릴 때도 있는데 사실 뭐 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일정하게 진전을 보이고 안착된 면이 있지만 어떤 데는 또 좀 흐지부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인이 뭔가, 성공의 요인, 실패의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사, 예, 그 노조협회도 아니고 기존에 노동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아닌 분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약간 좀 안정적인 노동에 대한 형식도 여기 꽤 들어있긴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이주노동자 센터 이런 데들, 사실 이것도 이제 정부가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약자들 저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70년 도시산업 선교에 했던 것들을 90년대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나는 지역에서 일자리 성공을 거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실수도 있는 건데, 이 유형 4는 준노조 중에서 앞에 유형 3이 조금 주창형 준노조다라고 하던 이런 노조들 좀 서비스형 준노조. 네. 사실 좀 더 실용적인 차원, 뭐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공제 같은 것도 이런 측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준노조는 어쨌든 주청형과 서비스형으로 좀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서비스형 측면에 새로운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노동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식적이고 그런 이념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는 반면, 이분들은 조금 더 그렇지 않은, 제가 가사 노동자협회 이런 데를 여기 또 다뤘었는데, 그런 가사 노동자협회는 그래도 나름 운동으로서 꽤 성공을 했죠. 사실 제도적인 가사 노동자 그런 오늘도 법안도 만들고 해서 지금 새로운 제도적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좀 주창형 준노조였다라고 보죠. 그래서 주창형이냐 서비스형이냐 이런 것도 가지고 우리가 준노조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각 유형별로 어떠한 지금 문제의식이나 특징들이 있다는 걸 정리를 할 수 있다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어쨌든 다들 한국 노동이해대의 한계 상황 속에서 생활한 실수들인데, 좀 일단은 뭐 이들과 노동조합, 기존의 노동조합이 뭐 경쟁 관계가 있거나 서로 대립될 필요는 전혀 없고, 사실은 보완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단순히 계획별로 협정을 넘어서 뭔가 수비협적인 연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사실은 당시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지난 8년 동안 뭐 우리 사회 노동 이런 운동들의 변화나 성장을 봤을 때 특히나 계열별로서 중심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노동조합의 확인된 어떤 유형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중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고, 여전히 노동조합을 기업에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들을 일단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새로운 노동의 레벨을 향한 실천들이 과연 성공적이었나, 잘했나, 뭐 이런 부분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진단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공한 모델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모델도 있다면, 그 논리들이 그 배후에 어떠한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들을 낳았나, 그 앞으로 그러면은 성공한 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또 실패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말 이렇게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뭐 지금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좀 연구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들이 저는 이제 노사관계의 새로운 형성, 새로운 재구조화 이런 쪽으로 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물을 새롭게 물갈이를 하고 발전시킬 정도로 지금 흥성을 거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특히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실리주의적 노동조합, 그리고 거기에서 요거 최근 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MZ 노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직, 대기업 사무직들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LG 다니는데
왜 성과급에 대해서 이거밖에 안 주냐? 우리 사무직, 젊은 사무직들한테도 성과급 더 줘라. 카카오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에서 주는 성과급 봐봐라. 근데 우리는 노동자 생산직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몫을 제대로 못 낸다. 그래서 더 받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단 말입니다. 자, 그것도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고 이해되는 실천이긴 한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를 이렇게 뭐랄까요? 보다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데 노동조합이 잘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좀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노동조합 만들어서 하신단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구속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뭐 나름대로 임금 인상률 한 20%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측은 또 너무 과하다고 해서 삼성전자도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나름 수혜를 본 기업이고 근데 아니 노사연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9% 정도를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안 그래도 다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다 보이는 분이신데 노동조합 만들어서 노동조합 조정이 한 4%젠데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은 4%밖에 안 되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실천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서로 얘기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새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까?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천들하고 이렇게 담쌓고 여전히 그 이전에 그런 전투적 신의주의 기업 내에서 하는 거 단행을 반복하는 걸로. 그래서 막 사회적인 지지와 연대를 이렇게 호소한다는데 마음속으로는 잘 이렇게 동의가 막 지지와 연대가 수가 막 나오고 삼성 사측을 욕하고 노조 인정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 현실에 있지 않으시고요. 그 노동이익 대결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한 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노동이익 대결의 핵심 행위자로서 일단 우리가 뭐 제도화된 핵심 주체로 노동조합을 이제 두는데 그래서 그 전국 수준의 노동자 총 연맹들이 있을 수 있고 지역과 산업 수준에서의 또 조직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수준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뭐그 산별노조 지부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 여전히 이 기업 수준의 노동조합 그리고 단체교섭 요 영역 중심으로 노동이익 대결이라는 게 아주 뜨겁게 우리가 사실은 겨울에 옛날에 그 구들 이런 거 있을 때 아랫목은 막 까맣게 타고 있고 윗목은 되게 차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만 지금 약간 뜨겁게 돼 있고 그래서 너도나도 여기서 노조 만들어가지고 운동 올리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노동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넓을 수 있고 이런 다른 영역들도 고르게 같이 발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섭이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협약임금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협약임금을 받기 위해서 다 너도나도 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조를 만드는 모델보다는 노조에 가입하는 모델 중심으로 우리가 좀 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교섭도 통일적으로 좀 여러 사업장들이 있지만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건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노동노동 스스로 먼저 실현해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게 적정임금이라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노동시장 전체나 산업 전체의 상황을 보면서 적정임금이라는 걸 세팅에 들어가는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교섭에 대해서 교섭의 영향력이 확장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자기 회사에서 노조 만들어서 자기 세원과 닥달해가지고 좀 올리는 모델로 지금 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이 있고요. 그랬을 때 교섭 말고도 우리는 다양한 협의라는 장이 노사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산업이라는 이런 사회대학 기구가 대표적이고요. 정책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데인데 이거가 뭐 교섭이 아니니까 무의미하다. 뭐 구성력이 어떻게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저는 오히려 좀 실패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장으로서 노동조합이든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이게 개별 노조를 만들어서 기업 단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굉장히 특수하고
그 영향력도 굉장히 아주 확실하지만 좁습니다. 그렇지만 법 하나 바꾸고 기반 하나 여러 가지 정책적 기반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협의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 협의장도 연대돼야 되고 지역이나 업종 차원에서 그런 장들도 굉장히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기업 내에서도 노사에 비해도 저는 많은 어떤 이제 지금 뭐 노조가 이렇게 뭐 일부 국정받은 노조가 막 이러니까 사측이 노사에 활용해가지고 노조 제약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런 왜곡된 형태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교섭 중심으로만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노사 협의회장이라는 게 말하자면 질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고 노동조합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 참여하면서 같이 일터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교섭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방치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건 또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그걸 어떻게 민주적으로 만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또 최근에 노동이사제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채널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 부분에 굉장히 쟁점도 많은데 이런 영역도 마찬가지로 진성 노동자 이해대결과 경영 참여의 장으로서 이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냐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어쨌든 다 노동조합의 세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노동조합이 아닌 영역들도 뭐 노동위에서라든지 노동 NGO, 준노조, 공제회 또 여러 가지 싱크탱크 노동 이해를 대변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들 이런 데들도 노조행위자와 핵심행위자를 이렇게 나누는 게 꼭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게 이런 영역들도 활성화되고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좀 이런 걸 놓고 다 같이 대화를 하고 이 진영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고 소통할 것인가를 모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단절된 측면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 이런 좀 입체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대결의 방식도 층위별로 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그런 주체하고 형식의 측면하고 섞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예, 뭐 잠정 결론은 뭐 계속했던 얘기 한 거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반복하죠. 예, 노동자의 형식이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준노조 형성과 함께 도모해야 되고 양자 연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 이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서로의 역할 분담과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종래 노조가 아닌 주체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 말씀을 제가 연구 결론에 당시 내렸고 그다음에 노동자 자치 확장을 위한 노력도 또 다양한 고용주의와 일제경제 경제에 있는 노동자를 포괄해야 되기 위해서 기업별 노조 설립을 넘어서 보다 연대체도 힘을 쏟아야 되고 노동이해대결의 주체와 활동 영역에 대해서 거시적 시각에 조망하면서 그러한 개혁을 내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전개해야 되고 노동운동 주체들의 이 제도적 기창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진력을 할 필요가 좀 어려운 편인데요. 인스티튜셔널 엔터프리너예요. 엔터프리너라는 게 약간 기업가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프론티어, 개척한 약간 전위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영역에서 치고 나가고 같이 엮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당시 제가 연구하고 발표했던 내용들이고요. 조금 제가 이제 사적으로 오늘 논의에서 노동문제가 어쨌든 중심이 된 자리가 되니까 여기서 조금까지 몇 말씀만 사적으로 좀 더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문제 유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형 3에 속하는 것 같고요. 유형 주체에 따라서 유형 4일 수도 있겠죠. 3.5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또 주체가 한다라는 것과 새로운 주체가 한다라는 것이 뭐가 다르고 그런 가름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8년간 각각의 유형별로의 성과가 발전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2020년대 다시 새로운 노동공제운동이라는 게 활성화를 지금 우리가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실천은 여기 나온 다양한 유형들의 다양한 주체들의 그런 실천과 달리 뭔가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가, 뭐가 달라야 하나, 그리고 이런 노동에 대한 현재 환경 속에서 어떤 미션이라는 것을 채워하면서 가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는 다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체들이 결국 환경 속에서 자기가 성장의 어떤 여지를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공제운동의 실천을 통해서 뭐 약간 좀 앞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체 노동자의 거리두기과 노사관계의 부족해요. 이런 비전과 전망을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갈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저는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거다. 저는 꼭 계시라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저도 좀 오늘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논점은 어쨌든 이 운동의 핵심은 방법이나 사회적 연대를 만드는 거지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기업별노조라고 하는 형식과 노동계급의 대자적 형성이라는 이상이 괴리를 빚은 한국의 87년 노동체제의 현실을 극복하는 무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저는 이게 취약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야, 아니면 보다 광범위한 틀을 형성해 나가요. 말하자면 노동조합도 있고 뭐 보다 더 바닥에 아주 베이스된, 예를 들어서 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 모두가 이런 공제회에 다 속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넓게 그물을 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취약 노동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 중심으로 이걸 형성해 나가는 것이 답인 거냐. 저는 그 부분에서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임금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공 부문에 있고요. 예, 연봉도 좀 되고 합니다. 나름. 예. 나중에 제 연봉 얘기를 했으면 머쓱한데요. 저도 근데 여기 가입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미래가 불안합니다. 제 노후가 불안하고요. 네. 이게 뭐 고임금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노동시간 나가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 노동자인데 고령화 문제 심각합니다. 나가면 다시 되려야 인 상태가 돼버려 있잖아요. 거기서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뭐 충분치가 않을 때도 있죠. 그런 속에서 뭔가 공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원 공제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사립학교 다시 그런 이제 교원도 포함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다 많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돈을 내지만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식의 구조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 노동공제의 중요한 어떤 시작은 어떻든지 어쨌든 참 단보적인 비전 어떻게 가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해. 이게 그래서 저는 대학적이냐 연역자냐 이거냐, 아니면 지역 단위냐 직종 단위냐 아니면 전국 단위냐,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이게 저는 또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서로 상호 상승적인 영향력이 좀 돼야지 노동조합 운동도 정화가 되고 공제회 운동도 조금 더 질적으로 계속 증진해 나가는 게 계속 옆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주체들이 하는 그런 실천들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제된 결론을 못 드리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저도 이렇게 발표를 마감하기 위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제 역할은 그래도 이렇게 오늘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부족한 발표를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